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죠? 아, 간단하게 좀 우리 소개하고 인사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퉁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지금은 네.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영어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영어로 방송하는 네, 퉁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이게 뭐 결국은 여러 우주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주론이 뭡니까? 우주에 대한 이론. 아, 그렇죠. 우주에 대한 이론, 우주에 대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우리 우주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인류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연구하고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고 이 우주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그리고 결국 이 우주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우주론이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가장 유명하고 현재 가장 그럴듯한 우주론이 뭐죠?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우주론. 우주 팽창, 우와. 팽창하는 우주. 빅뱅 우주론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건 우주는 거대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우주는 네.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이게 일론 머스크 형님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시뮬레이션이다. 만약에 아닐 가능성이 10억 분의 1이다. 그러니까 10억 분의 9억 9,999만 9,999%로 이 세계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 뇌피셜이죠. 그냥 뇌피셜이죠.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대가 우리 김상욱 교수님. 카톡 프로필에 It from bit이 써 있어요. It from bit. 전부 다 비트에서 왔다. 이게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위대한 소설가의 추모 토론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에 유명한 SF 작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때 토론의 주제가 과연 우주는 시뮬레이션일까?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왼쪽에 계신 분이 뉴욕대 철학과 교수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가 하버드 이론 물리학자 리사 랜들. 그다음 가운데 계신 분이 메릴랜드 대학 이론 물리학자 제임스 게이트라는 분이시고요. 네. 네 번째 MIT 우주학자 맥스 태그마크. 이분이 또 이제 다중우주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렇죠.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다섯 번째 맨 오른쪽이 이제 MIT 이론 물리학자 조레 다보우디. 그런데 이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때 진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때 진행자가 바로 닐 디그레스 타이슨. 근데 이 닐 타이슨 형님이 이제 MC를 모셨는데 이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시뮬레이션, 이 세상의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 일단 닐 디그레스 타이슨 형님이 50% 확률로 시뮬레이션이다. 그리고 데이비드 차머 42%, 리사 랜들 0%, 그 다음에 제임스 게이트가 1%, 태그마크 형님 17%, 조레 다보우디는 패스. 답할 수 없다. 이게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확률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근데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명확한 수학적 근거를 대는 게 과연 가능했나?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증거나 이 논리 전개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된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주 자체가 컴퓨터다. 그러니까 그냥 이 우주가 컴퓨터인 거야, 그냥. 이런 측면이 있고요. 모의 실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래의 인류가 과학기술 발전한 인류가 돌린 시뮬레이터다. 이 우리가 그 미래의 누군가가 시뮬레이터를 켜서 돌렸더니 지금 현재 이런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세세한 부분에서 뭐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굉장히 재밌는 가설들이 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여기저기 많습니다. 뭐 이런 거는 좀 주의할 게 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건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건 저희가 진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이걸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일종의 합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건 합의한 결과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은 굉장히 겸손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방어적이고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학문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어떤 판사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다. 이것만 증명되면 뭐 우주의 비밀이 풀린다. 드디어 무언가 밝혀졌다. 수식에 풀렸다. 뭐에 따르면 뭐는 안 된다. 뭐는 사실이다. 뭐는 틀렸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는 마치 진리를 내놓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학자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가 저희 채널은 대중이 이런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그쵸? 드리는 거죠. 그걸 하는 게 바로 과학적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하나의 재미있는 가설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것 자체가 이제 그래?
그럼 세상은 시뮬레이션인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시뮬레이션인가?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주론 중에 하나의 재미있는 가설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렇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 사고를 통해 접근한 가설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든 수학적, 물리학적인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학적 접근 방법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어떤 결론을 내리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일단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우주론 들어가기 전에 1년 전에 홀로그램 우주론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주와 경험적 현상 세계는 전체 일부분일 뿐이고 네. 우리가 보는 부분의 모습은 홀로그램의 간선무늬처럼 질서가 결여된 모습이고 실제 의미를 갖는 전체,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현실에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홀로그램의 간선무늬처럼 이렇게 투영된 모습일 뿐이다. 이 모든 게 진짜는 없다. 이게 미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 중인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처음 주장한 가설입니다. 우리가 이때 홀로그램 우주론 때 정보,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에서의 정보는 양자 정보다. 이 이야기를 저희 홀로그램 우주론 드렸어요. 그래서 양자 정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양자 정보가 2차원으로 저장되진 않을까? 그럼 혹시 확장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도 2차원으로 저장된 지평선 표면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지만 이것은 틀렸다. 블랙홀을 떠올리면 신은 아마 주사위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던져놓는다고 볼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이 던지긴 던지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없다. 진짜 세계에서 던진다는 거죠. 아.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홀로그램 우주론 다뤄봤습니다. 네. 홀로그램 우주론과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은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정보 역설의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된 겁니다. 이게 정보 역설이라고 정보가 과연 블랙홀 속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해결하려고 블랙홀 표면에 2차원으로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홀로그램 우주론인데 시뮬레이션 우주론 역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우주론도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나온 걸 거거든요. 네. 예, 이때 양자역학에서 명쾌하게 털어낼 수 없는 뭔가 거슬리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적용하면 그럴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거슬리는 부분이 뭔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우주를 해결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양자 정보 이 정보가 우리에게 빛의 속도로 도착하고 있다고 가정을 일단 하죠. 그래서 이 우주에 별이 있고 은하가 있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CMB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낸 거예요. 네. 빛의 속도로 정보가 오니까 우리가 그걸 지구에서 받은 거죠. 맞아요. 예, 정보를 관측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뭐냐? 관측되지 않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측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를 통해 저 은하 혹은 저 별의 빛이 빛의 속도로 왔으니까 얘가 온 걸 보면 빛의 속도로 멀어졌을 때 거기 있겠구나. 이 들어온 정보를 관측했을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어. 근데 만약에 정보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관측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정보 자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가요? 정보가 있음을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알죠? 알 수 없죠. 그렇죠. 모르죠. 아예. 이 존재 정보가 자체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관측할 때 알 수 있어요. 관측해야만 알 수 있다. 그러면 관측할 수 없을 때는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없을 수도 수도 있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해요. 우리가 오버로드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버로드를 보내기 전까지는 상대가 자기네 기지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맞죠. 전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내 PC에서는 연산 자체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오버로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뭐 드론이나 프로브가 들어가는 순간 정찰을 하면서 거기서 연산이 되고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렇죠. 예, 게임하고 있는 비슷한 그러네요. 거야. 되게 정확하네요. 어.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 관측하기 전 우리가 정찰하기 전까지는 아예 연산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자로 딱 드려져 있죠. 오픈월드 게임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요새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현실 같아. 아, 요즘 게임이 너무 잘 나와요. 근데 멀리 보잖아요. 멀리 있는 건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 희미하게 나와 게임에서도. 네. 그렇죠? 아, 저게 지금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건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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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가갈 때 비로소 렌더링이 돼서 실체화됩니다. 그렇죠. 아. 왜냐면은 이 맵 자체를 우리가 다 구현을 해놓으면 이거를 내가 움직일 때 모든 화면을 다 렌더링 하잖아요? 그럼 너무 느려지는 거야,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내 시야에 있는 것만 렌더링을 해서 그래서 연산 속도를 높입니다. 내가 앞을 볼 때는 뒤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아. 뒤를 도는 순간에 컴퓨터가 그게- 연산해서 내놓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이게 바로 왜 그렇게 하느냐. 멀리 있는 지역, 내가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 지역, 관측도 안 되는 지역을
연산한다라는 거는 제한된 컴퓨팅 파워를 쓰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시뮬레이션 우주를 들어보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할 줄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찬성 측과 반대 반대. 측과 여러 가지 관점을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한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정말 한정된 재원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게임을 돌려요. 네. 보이는 데까지만 띄워. 왜냐? 컴퓨팅 파워가 제한돼 있으니까. 네. 우주는 굳이 효율적이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주가 효율적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우주를 지지하는 분들의 말이에요. 컴퓨터조차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우주가 효율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 왜 효율적이지 않아야 되지? 기왕이면 효율적이어야 하지 않나? 효율적인 게 좋은 거죠. 그쵸. 이것을 주장합니다. 네. 현미경으로 보는 것들, 망원경을 통해 보는 것들, 관측과 동시에 이것들이 생성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도. 지금 현미경으로 보는 거, 망원경으로 보는 거.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현미경으로 보는 보다, 순간 맞아.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지금 화면에 있는 우리 모어 사이언스 2022년 달력처럼 여기서의 최소 조건이 뭐냐? 결국 우리 모두의 의식입니다. 네, 이 우주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관측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뇌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뇌에서 처리하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서 의식을 하는 순간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가 현실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최소 조건인 모두의 의식만을 잘 쓰면은 결국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자친구가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현실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요거는 근데 진짜 좋은 질문이긴 해요.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의식하면 현실이 되죠. 근데 몇몇 분들은 아무리 해도 그 의식이 안 돼. 그게 실현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의식하면 현실이 될 수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돼.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없잖아, 눈을 떴을 때.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찬성하는 분들은 최소 조건인 우리의 의식만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되니까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주를 쓸 수 있다.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 반대측 주장이 그렇죠. 나옵니다. 반대측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관측되지 않는다고 하면 연산되지 않아서 건물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건물이라는 데이터 자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안에 건물이라는 데이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하지만 연산돼서 나오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냐면 내가 멀리 있으니까 못 보니까 연산이 안 되는 거지. 데이터 자체는 존재한다. 이게 공간 자체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연산해서 불러오지도 못해. 즉 시뮬레이션 우주론 반대론자들은 관측해서 보이는 건 연산을 하는 거고 실체는 어쨌거나 데이터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반대론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를 담을 메모리가 있느냐. 왜냐면 연산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정보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일 수 없다는 거 이 세계가. 네,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반대측에서 나오는데 이제 또 찬성 측이 내놓는 다른 증거.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증거가 아닌가. 우주의 시작이 있다. 이것은 컴퓨터를 전원을 켠 시점이 있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그래서 컴퓨터의 전원을 켠 시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빅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증거가 아닌가. 그런데 컴퓨팅 파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무한하게 많아진다고 하면 결국 컴퓨팅 파워가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왜 합니까?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면 하드 더 사야 되죠. 그렇죠. 하드가 늘어나면 이 하드가 너무 커지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니까 램 늘려야 되죠. 맞아요. 램 늘리면 메인보드 바꿔야 되고. 그럼요. 그러면 결국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CPU가 없어요. 네. 그럼 CPU도 바꿔야 돼.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계속 사는 거야. 그런데 컴퓨팅 파워에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컴퓨터를 살 수 없다면, 이 우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우리가 이 데이터가 무한하게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주도 일종의 제한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임만희 형님께서 하셨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우리 파인만 형님께서. 이 세상이 핵전쟁으로 무너졌을 때 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길 마지막 말. 그렇죠. 근데 더 작은 최소 입자 쿼크가 발견되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다? 최소 단위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소 단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크기의 제한. 이것은 역시 연산을 무한대로 가는 걸 막는 1비트라는 최소 단위가 있는 컴퓨터처럼 말이죠. 컴퓨터도 1비트의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네. 이걸 더 이상 쪼갤 수는 없어. 네. 현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플랑크
플랑크 시간, 플랑크 온도, 플랑크 질량. 결국 이제 이 시공간의 최소 단위 바로 플랑크 길이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저 모든 숫자들이 상수들이 자연에서 나오는 그렇죠? 상수들로 그쵸?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플랑크 길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이 공간이 저 길이보다 작아지면 이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는 공간이야. 저게 최소 단위인 거. 최소 단위. 완전 최소. 가장 짧은 길이. 와. 네. 요거보다 짧아지면 거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 왜 없어 세상이? 그렇죠. 세상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비트, 픽셀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이거보다 작아지면 거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 속도 제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속도 제한. 이것은 뭘 하냐면 연산이 무한대로 가는 걸 막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산해내는 값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컴퓨팅 파워가 버티질 못해. 그렇죠.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 아니야. 답이 안 나와. 그쵸? 그래서 속도 제한이 자연에 있어. 물질이나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빠르기가 빛의 속도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은 컴퓨팅 파워, 이 우주의 컴퓨팅 파워가 문제가 생기니까 제한을 둬서 이 우주가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딱 요 속도까지만 연산하기로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우주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찬성하는 분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런데 또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반대하는 분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빛의 속도는 제한이 있다. 그런데 다른 물리량이나 에너지에 대해서는 최대값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질량 뭐 무한대로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무한대로 커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어렵죠. 그렇죠. 무한대로 커지고 정말 거대한 별들이 있고 천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얘가 무한대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최대값 제한이 없는 물리량들이 있긴 해. 물론 현실적으로 뭐 구현은 어렵지만 중요한 건 빛만 제한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주장합니다. 또 반대파들은. 그래서 일단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지 않겠냐. 이것은 일종의 모의 실험 가설이에요. 컴퓨터가 점점 발전한다면은 이제는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찬성파는. 요 세 분이 전부 가상인간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분이세요. 세 분 다. 뭐 이 세 분 그리고 제 인스타의 궤도. 제 인스타가 가상인간이거든요. 네, 필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인스타만 보면 기가 막혀요. 과거에 우리 이 아담 같은 분들 가상 형님이시죠. 가상 형님. 그때는 좀 원조죠, 원조. 가상 조상님. 네. 가상 조상님 아담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가상이에요. 맞아요. 누가 봐도 가상이야. 근데 진짜 저분들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조금만 발전하면 진짜 가상인간들이 현실과 차이가 안 된다. 차이가 안 나요. 이 말은 뭐다? 이제는 전부 가상인간으로 만들어진 세상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모든 사람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가상인간이라고 쳐요. 그럼 그 세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세상하고 무슨 차이냐? 지금 현실과 무슨 차이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또 찬성하는 분들입니다. 천문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뮬레이션 바로 항성님 잘 아시겠지만 우주의 역사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네, 과연 과거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로로 왔느냐 이걸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 센터에서 빅뱅 딱 이후로 고작 1200만 년 후부터 시작한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138억 년의 역사를 무려 3개월을 돌려서 완성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것도 슈퍼컴퓨터를 돌린 거예요. 이거는. 준비만 5년 걸렸어요. 네. 준비를 5년에서 3개월을 풀로 돌렸어요. 이때 CPU만 8,000개를 씁니다. 와. 네. 8,000개의 CPU로 5년을 준비해서 3개월 동안 돌렸더니 138억 년의 역사가 저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지금 우주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죠. 맞아요.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와. 돌린 거예요. 마치 뇌 속에 시냅스들이 이제 신경 신호들이 네, 연결되는 진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인간은 왜 있어요. 같다고. 근데 진짜 보면은 결국 이거의 마지막 말미에서는 지금의 우주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낸 거야. 이런 보게 과정으로 이런 과정으로 우주가 138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게 일반 컴퓨터로 했잖아요. 이 시뮬레이션만
2000년이 걸린대요. 안 돌아가죠. 일단은. 2000년. 아. 네. 그 일반 컴퓨터라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돌아가대 그냥 에러가 안 나고 돌아가는데 가다 분명히 뻥나. 그쵸.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요. 뭐 한 1201만 년쯤에 멈춰요 그냥. 와. 네. 적어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우주 시뮬레이션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물론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고 단순화시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형태로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도 그쵸? 들어가 있고요. 모르는 거는 다 제한했고 네. 생략했고 근데 해보니까 우주는 되더라. 우리도 안 될 이유가 있겠나? 우주가 되는데. 우주 되는데 어. 138억 년 됐는데 그러니까요. 안 될 이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메릴랜드 대학교 이론 물리학자 실베스터 제임스 게이츠라는 분입니다. 잘생기셨네요. 이분이 연구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요. 인터넷 브라우저에 에러를 수정하는 코드를 작업하고 있는데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입자들인 쿼크와 전자 그리고 초대층을 연구하는 방정식에서 유사한 형태의 코드를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터넷 브라우저의 프로그램을 건드리면서 에러 수정 코드를 만지는데 여기서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와 비슷한 형태의 코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분이 시뮬레이션 우주론 말하는 애들은 좀 그냥 정신 나간 애들이야 이러고 다녔는데 이걸 찾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미쳤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소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이분이 이상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대층 대수를 기반으로 하는 촉근 이론 방정식에서 천재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만들어낸 코드도 발견을 했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셰넌 코드라고 코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코드가 촉근 이론 방정식에서 나온 코드 이거랑 너무 비슷한 형태인 거야. 왜 비슷하지? 우리 닐 타이슨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당신이 망치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일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닐 타이슨 형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에이브리엄 매슬로우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네가 망치니까 다 못으로 보이는 거야. 네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주장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코드가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자연에 있는 것도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고 막 이런 거지. 막 내가 뭐 누구 팬이야. 예를 들어 아이유 팬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고춧가루만 봐도 와 아이유 같이 생긴 거야. 밥 그럴 수 먹을 있죠. 때 막 쌀도 막 아이유처럼 생기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어. 너무 애정이 많다 보니까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2017년에 선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그 LHC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써서 빛의 소립자와 대응하는 입자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아까 말한 초대층 이론 이걸 검증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초대층 이론의 검증 자체가 잘 안 됐어요. 안 나왔어 선에서. 아예 검증이 네. 안 된 건가요? 이 말은 뭐냐면은 비슷한 모양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대층 이론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사실 어떻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재밌는 접근이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자 닉 보스트롬입니다. 이분이 2003년에 드디어 가장 유명한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가장 유명한 모의 실험 가설을 꺼냅니다. 인간 문명은 단 3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고 해요. 1. 인간이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전에 멸종하고 끝난다. 만들기 전에 그냥 우리는 멸종한다.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2. 과학기술이 갖추어졌는데 실제로 이 시뮬레이터를 작동시키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과학기술은 있으나 굳이 이 시뮬레이터를 작동시키진 않는다. 3번째, 이미 시뮬레이터는 가동되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그쵸?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3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 즉 이 3가지의 가능성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1번과 2번은 어쩌면은 우리 인류 자체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네. 멸종하지 않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느냐 혹은 발전시킨 다음에 이 시뮬레이터를 돌리느냐 마느냐 1번과 2번은 둘 다 인류 자체에게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네네. 그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인류인 거야 우리가. 딱 우리가 그 시점에 인류인 거야. 굳이 우리 지금 이 현 인류가 그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존재해야 하나? 그게 하필 지금일까? 하필 왜 우리니까 하필? 우리가 우연히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게 맞나? 왜 우연히 그 중요한 순간에 존재하는 것일까? 있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1번과 2번이라고 하면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네.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 다트가 딱 꽂혀야 돼요. 그래야만 1번과 2번을 우리가 가능성이라 볼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3번이다. 이미 시뮬레이션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 돌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누군가가 또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안에 또 있어.
인류가. 우리가 어느 시뮬레이터인지 모르지만 계속 시뮬레이터 안에서 또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또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3번은 다트야 꽂힐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경우의 수와 확률이 무한하게 늘어나 버려요. 마치 거울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게 계속 생기는 그쵸? 거죠.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인류가 또 가동을 할 것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시뮬레이터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그렇죠. 가능성이 1번과 2번보다 3번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면 3번 가능성이 1, 2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시뮬레이터 안에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네요. 왜냐면 1번과 2번일 경우는 우리가 너무 특별한 인류야. 근데 굳이 그렇다고 굳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 너무 믿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본 건데 이제 우리는 양자역학을 접목합니다. 이제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